오늘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정말 머리가 새하얘지는 순간이네요. 막상 강연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대본이 지금 머리에 하나도 남지가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알카포네, 미국의 금주법과 우유 유통망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될 지윤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카포네, 이 사람이 누구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금주법과 우유 유통망,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단어들이죠. 하지만 이 두 단어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속에는 알카포네라는 마피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미국의 금주법과 우유 유통망 신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0년대에는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됐는데요. 술을 법으로 금지하다니 이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1910년의 후반에 미국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드 아시나요? 포드라는 회사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데요. 당시 공장식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열은 그런 엄청난 회사였습니다. 또한 미국이 참전한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미국의 경제는 대호황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 사람들은 소비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게 됩니다. 이에 맞춰서 미국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이 음주량이라는 게 엄청나게 폭증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1인당 연간 에탄올 섭취량만 7갤런이 되었습니다. 이게 감이 잘 오시지 않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주로 환산했을 때 기준으로 1인당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8병 이상 마시는 정도의 음주량이었으니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음주량은 곧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고 길거리는 싸움판으로 변하고 가정은 가정폭력으로 얼룩지게 되고 노동자는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번 임금은 술로 탕진하기 마련이었죠. 이러한 미국의 사회에서는 사회도덕 재건운동이 불면서 금주법에 대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금주법이 선언되게 되죠. 이 법은 미국에서 술의 제조, 판매, 운송, 수입, 수출을 금지하는 법인데요. 한마디로 더 이상 미국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법입니다. 하지만 술이 법으로 금지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술을 끊을 수는 없겠죠. 오히려 당시 음주량을 생각해보면 당시 이런 법으로 금지된 술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 술의 희소성까지 더해져서 사람들은 금주는 고사하고 오히려 밀주를 엄청나게 마셔대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하딩 대통령의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포커 치는 게 취미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인 후보 대통령은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벨기에 영사관에서 술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은 자신의 저택에서 경호원을 세워놓고 술 파티를 벌였고 돈이 많은 상류층들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아가 선상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유행했던 상품이 하나 있는데요. 포도 블럭이라는 상품입니다. 이 제품은 물에 포도 블럭을 풀어서 포도 주스를 만드는 건데 이 제품에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쓰여 있었어요. 바로 이 제품에 물을 타서 상온에 오랜 시간 냅두면 와인이 되어버린다는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사항이라는 문구가 왜 이 아이템이 흥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액, 향수, 페인트 등에서 독성 알코올을 뽑아내서 먹는 일이 엄청 흔했는데요. 이때 사망한 인구가 무려 3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피아가 운영하는 불법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런 식으로 불법이 성행하게 되죠. 이때 개츠비라는 영화가 이 당시의 배경인데요. 이때 이 개츠비가 돈을 벌었던 수단은 약국에서 의료용 술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알카포네라는 마피아가 혜성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피아는 시카고 마피아인데요. 그는 사업수완이 정말 뛰어났어요. 해외에서 주류를 밀 반입해오고 그거를 주류를 아주 비싼 값에 올려 팔았고 동시에 매춘과 도박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데요. 그 돈의 액수는 무려 한 해에 1억 달러를 달성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수입이었습니다. 이러한 거금을 바탕으로 그는 그 지역사회의 정치인, 검찰, 경찰, 그리고 언론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했는데요. 당시 그의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매수한
세력들을 바탕으로 그의 조직은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당시 대공황이 불었을 때 그가 시민들에게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명성 또한 같이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권세가 정말 엄청났던 게 당시 도시 한복판에서 학살극을 벌여도 잡지 않을 지경이었는데요. 성 발렌타인데이의 학살이라는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밀주 사업을 방해하던 반대 세력들을 불러 놓아놓고 경찰로 위장해서 그들에게 총을 쏴 죽이는 그런 대참사였는데요. 사람 모두가 그 범인의 배후에 알카포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잡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의 권세는 정말 엄청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범죄 조직의 영향력이 점점 세지고 당시 술의 원료가 되던 곡물산업이 위축되면서 금주법 폐지에 대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주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밀주를 마시고 불량 알코올 중독으로 3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이 시기에 대공황이 겹치면서 세수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금주법 시행 직전에 주세가 거치던 게 100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은 이 금주법의 유지는 더 이상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금주법은 폐지되게 됩니다. 이제 금주법이 폐지되었으니 알카포네는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려야 했는데요. 바로 우유산업이었습니다. 당시 우유산업은 밀주 소비량보다 우유 소비량이 훨씬 많았고 마진율 또한 우유산업이 훨씬 높았죠. 이때 바로 알카포네는 매도무어 다이어리라는 우유 회사를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 당시에 미국의 우유산업은 정말 시궁창이었는데요. 상한 우유에 물과 밀가루, 석회가루를 타서 색깔과 냄새를 숨기고 파는 게 정말 성행했고요. 도로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유통 체계는 거의 전무했었죠. 여러분, 플랜다스의 개 동화 아시나요? 당시 미국 우유산업의 현실 실태였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저 양철통에 원유를 그대로 담아 손수레로 운송하던 시스템은 정시에 도착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죠. 이런 식으로 배달된 우유는 상하거나 변질되는 게 거의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의 한 해 사망자 16,000명 중에 8,000명이 상한 우유를 먹고 사망할 정도였으니 엄청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마저도 이 상한 우유를 마시고 사망하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송되던 방식에 대한 품질 개선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의 운송 노조라든가 우유 노조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심지어 이 노조의 입김으로 인해서 미국의 상한 우유 청문회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 노조의 돈을 먹고 매수당한 국회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상한 우유는 보통 우유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실제로 유익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이 정도로 심각했던 우유 산업이었는데 알카포네가 뛰어들면서 우유 산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선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마피아답게 기존의 우유 농장주들에게 다가가서 총을 들이밀며 협박합니다. 이 농장을 자신에게 헐값에 팔라고. 이런 식으로 우유 농장들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전부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한 다음 품질 관리 개선에 들어가는데요. 기존에 우유 산업자들이 유통하는 과정에 자신의 조직원 감시를 붙여가지고 절대 다른 짓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우유에 석회가루를 타는 순간이라도 포착된다면 그 유통업자에게 그 만들어진 우유를 전부 먹여버리는 등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기존에 밀주 사업할 때 사용하던 그 병입시설이 있어요. 그 병입시설을 우유에 그대로 도입하면서 기존의 양철통으로 운송하던 시스템을 벗어납니다. 또한 맥주를 운송할 때 사용하던 냉장 수송 트럭을 사용해서 기존 운송 방식 또한 대대적으로 바꾸게 돼요. 이렇게 확보한 원료와 운송 시스템을 가지고 전국으로 운송망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레드오션인 우유 산업이 뛰어들면서 알카포네는 기존의 우유 노동 조합장을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몸값을 요구하게 되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알카포네는 곧바로 전국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의 우유 산업에 반대하는 노조의 공장에 다가가서 폭탄을 던지는 그런 테러를 벌여요. 그리고 나서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을 밀주를 수입하던 그 루트를 바탕으로 운송망을 전국으로 신설하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런 노조들에 다가가서 총을 들이밀면서 협박을 해요. 낮은 운송비로 우리가 이 유통 경로를 개척하려고 한다. 협조해라. 만약에 협조하지 않는 그 노동조합이 있다면 다 폭탄으로 죽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으로 운송망을 확대하고 그가 시행한 게 있으니 바로 유통기한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우유 유통기한 시스템은 알카포네가 만든 거예요. 당시 우유 산업에는 유통기한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알카포네가 국회의원을 매수해서 이 유통기한을 입법화시킵니다. 왜냐면 당시 이 유통기한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알카포네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찍어진 유통기한 안에 수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알카포네 회사만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점 매석을 통해서 독점을 더욱 강화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되게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알카포네가 국회의원을 매수를 하고 한 말이 있습니다. 친절한 말과 총이 함께할 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마피아로서의 알카포네의 성격에 대해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직적 관리가 가속화되고 더 성장하는데 이때 당시 연방 정부에서 이런 마피아에 대한 견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카포네는 탈세 혐의로 구속되게 되죠. 그는 감옥에서도 자신의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조직을 계속 운영합니다. 하지만 그가 매독으로 죽고 그의 간부들은 다른 우유 유통회사로 스카웃되면서 이 회사는 점점 쇠퇴하게 되죠. 지금까지 미국의 금주법 시행과 우유 유통망과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알카포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두 가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미국이 술을 정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법으로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수많은 부작용만 남기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단순히 금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정말 모두가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알카포네가 우유의 유통기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더 이상 많은 시민들이 죽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알카포네는 미국의 시민들을 건강하게 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그저 자신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과정은 폭력적이었고 윤리적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고 이 아이러니들에는 정답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린 좀 더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알카포네, 미국의 금주법과 우유 유통망에 대해서 강연한 지윤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